저희가 지금 혐의로 적시한 부당대출권이 총 882억 원입니다. 이 중에서 현재 남아있는 잔액이 535억이고 이미 부실화된 부분이 95억 원입니다. 아마 이 부실 금액은 비율은 더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강원이 이제 검사를 시작한 이후에 그 과정에서도 이 부서장 지시로 여러 가지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등 조직적인 검사방해 정황을 저희가 발견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이세훈 수석관장께서 검사 사례 관련 브리핑을 시작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원 수석관장 이세훈입니다. 오늘 주요 금융회사들의 이해관계자와의 부당거래에 대한 저희 검사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설명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좀 사전 설명을 드릴 부분이 있는데,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사례들은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인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답변 드릴 부분 중에 어떤 구체적인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확인 요청은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려움을 미리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다만 이제 검사 사례에서 나타난 어떤 공통적인 문제점, 이 부분에 대해서 당국이 어떻게 인식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건지 이런 공통적인 일반적인 이슈에 대해서 답변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부당거래에 대한 검사 사례 이 부분이 주로 이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만, 최근에 저희 금융권에 있는 여러 현안들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은 그 부분도 같이 답변을 드릴 예정이니까, 우선 요 검사 사례 먼저 제가 설명드리고 질의응답을 받고, QA 말미에 다른 현안들에 대한 질문도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자본시장 쪽 이슈들은 다음 주에 저희가 별도의 또 부원장 브리핑이 예정돼 있으니까 그 기회를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검사 사례를 저희가 설명드리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25년 올해 초 2월 달에 금융지주, 은행 등의 검사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잘 기억나시겠지만 이제 은행의 전직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권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좀 내부 통제 실패 사례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검사를 하면서 그때 검사 결과하고 연결되는 여러 가지 공통적인 좀 문제 의식을 갖게 됐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은행이나 금융회사의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자들과의 거래, 이해관계 거래에 대해서 은행 금융권의 내부 통제라든가 어떤 관리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소홀한 부분이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가 중점 점검을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차제에, 잘 아시겠지만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좀 정치적 이벤트도 많이 있고 한데, 최근에 금융시장에도 좀 주요 현안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 상황에 대해서 기자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이렇게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 브리핑 기회를 통해 가지고 필요한 정보들을 이렇게 같이 공유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료 설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보도자료 부분, 이 부분을 가지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요약 부분은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바로 자료 내용, 자료 4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이 부분에 대한 통제나 관리가 왜 중요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좀 상기를 시켜드리면은, 금융업은 다른 업종과 달리 자기 돈으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고객 돈이라는 남의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그런 비즈니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산업에 비해서 선관주의 의무가 매우 강하게 요청이 되고, 또 고객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이 상충될 수 있는 이해상충 거래에 대한 규제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상충 문제를 통제하기 위해서 금융 관련 법령에서는 여러 가지 규제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금산분리 관련 규제가 있고, 또 대주주나 계열사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규제들, 그 다음에 자본시장 쪽에 가면은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투자를 제한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고, 또 임직원들, 금투업종 임직원들의 주식 투자를 제한하거나 신고하도록 하는 것들, 이런 일련의 규제들이 모두 이러한 이해상충을 관리하려는 그런 규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이해상충 거래에 대한 통제 장치가 금융 관련 규제에 있어서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의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해에 따라서 각 국제기구에서는 금융감독을 위한 국제규범을 마련하면서 이 이해관계자의 내부 거래로 발생 가능한 이해상충 방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 4페이지 상단에 보시면은 BIS 국제결제은행에서는 90년대부터 이 은행 감독을 위한 핵심 준칙, 이 논의를 시작하면서 이해관계자 거래에 대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었고, 가장 최근에 발표한 24년 4월에 발표한 업데이트 버전에서도 이 부분은 내용에 큰 변화 없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국제규범에 따르면은 관리해야 될 이해관계자의 범위에 대주주와 직접적인 통수관계인 이뿐만 아니라 주요 임직원, 그리고 직간접적인 이해관계자, 또 가족, 이런 부분들을 다 포괄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경우를 포괄하는 포괄주의를 입장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박스 안에 보면은 이해관계자에 대한 대표적인 정의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은행이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아니면 거꾸로 은행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 이렇게 추상적으로 개념을 정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은 이사나 고위 경영진뿐만 아니라 주요 직원, 또 고위 경영진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모두 다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 대상으로 포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은행이 관리해야 될 거래의 종류에 있어서도 대출이나 지급보증 같은 신용공여 외에도 용역거래라든가 자산구매, 또 임대계약, 이런 모든 종류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 거래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관계 거래에 대해서는 일정한 내부 통제 절차를 갖추고 관리를 해야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들은 아래 필수 기준에 7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요한다든지, 아니면 담보 요구나 한도 설정을 한다든지, 이런 통제 절차를 갖추도록 되어 있고, 또 주기적으로 이러한 이해관계 익스포저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이 부분을 점검하고 감독당국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국제기준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국내의 현황입니다. 국내에서도 지금 은행법 등 금융 관련 법령에서 이런 이해관계 거래에 대한 규제 장치를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상 범위가 대주주에 대한 여신으로 대부분 굉장히 제한적으로 규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임직원이라든가 사적인 이해관계자, 또 금융회사의 거래처 관계자, 특히 전직 임원이라든가 전직 직원, 이 부분들은 현재 법령상 이해관계자의 범위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법령상 규제가 아닌 금융회사의 내부 통제를 통해서 규율하도록 그렇게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금융회사의 내부 통제 실태를 이번 검사 과정에서 좀 살펴봤더니 세 가지 측면에서 모두 다 좀 미흡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금융회사가 명확하게 이 이해관계 거래에 대한 기준과 관리 절차, 방법 등을 정책으로 마련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그냥 윤리규정, 공무규정 등을 통해서 방지 의무를 선언적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상황이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대부분 흠결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이 정책이 경영진 이사회에 주기적으로 보고되고 실질적으로 그 관리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당사자의 자발적 신고에만 의존하고 있고 어떤 구체적이고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이고 실제로도 이 작동이 됐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 상당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이해관계 거래가 이 은행의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엄정한 사후 대응이 뒤따라야 되는데 오히려 이 부당행위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금융회사의 평판 저하라든가 이런 우려 때문에 사고를 축소하거나 뭐 온정주의적으로 좋지 않은 경향이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번 검사 결과에서 파악한 이런 이해상충 거래에 대해서 간단히 사례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부터 쭉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이 그 사실관계도 굉장히 복잡하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그 자료 그림에 나와 있는 도표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7페이지 상단에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은행에서 퇴직한 직원, 여기 오른쪽에 퇴직 직원 G씨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퇴직한 직원이 그 수신 10여 년 넘게 은행 임직원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이런 친분 관계를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퇴직 직원이 그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는 회사가 이 대출 조건을 맞추지 못하니까 이 부분을 대출 서류를 임의로 변경하고 그 자기 자금을 갖다가 다른 쪽에서 대출받아서 그 서류를 제출토록 해가지고 은행의 현직 직원들과 공모해서 그 부당한 대출을 한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퇴직 직원 G씨는 은행의 그 현직 직원들이나 경영진들에게 일종의 이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그 알선 중개 역할을 했었고, 은행 직원이나 이 경영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이 퇴직 직원 G씨의 배우자는 은행의 현직 직원으로서 이 심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이해상충 소지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은행이 별다른 그 특별한 관리나 조치를 취했다는 정황은 밝혀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7페이지 하단에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비슷한 사례입니다. 그 퇴직 직원 G씨가 그 중간에서 매개 역할을 해서 그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PF 대출을 받으려는 법인에 대해서 대출 조건을 맞추지 못하자 다른 쪽으로부터 일정 자금을 차입해서 이 부분이 자기 자금이다, 자기 자본이다 이렇게 그 가장 기재를 해서 은행의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서류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은행 직원들이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관계에 대해서 좀 더 강화된 그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진 정황은 저희가 발견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도 같은 연장선상입니다. 이 부분도 그 퇴직 직원 G씨가 연관이 돼 있었고, 이 퇴직 직원 G씨의 입행 동기들이 대부분 그 영업점의 지금 본부장이나 이런 핵심 간부 쪽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이 각 영업점의 지점장들과 공모해서 허위 증빙 자료를 제출을 하고 이 허위 증빙 자료를 토대로 그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공모한 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히 그 대출 알선 대가로 금품 수수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진 그 정황도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그 수사 당국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그 수사 과정에서 그 사실관계나 이런 것들이 추가로 확인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다음 부분입니다. 9페이지 상단에 있는 그림입니다.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퇴직직원 G씨와는 별개의 사안이고, 이 부분은 그 심사센터에 있는 심사센터장이 그 주주나 고객의 이익과 상충되는 거래를 한 부분입니다.
여기는 차주인 법인의 그 대출이 좀 어려워지자 그 별도의 법인에게 이 대출을 부당 대출을 한 케이스인데 이 법인의 그 대표로 심사센터장의 처형을 명목상 대표로 앉히고 여기서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해서 부당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했고 이 과정에서 입행 동기인 그 담당 지점의 지점장과 이 부분을 내용을 공유하고 부당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한 걸로 저희가 검사 결과 혐의점을 지금 밝혀낸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은행과 그 직원, 개인과 외부 법인의 이해상충이 명확한 부분입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별도의 통제 장치가 작동했다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하단부터는 저희가 별도 이제 그 도표 설명은 없습니다만은 역시 그 중간 부분에 있는 현직 직원과 퇴직 직원의 사적 투자 관계 이 부분도 그 현재 그 어느 지점에 있는 팀장이 과거에 같이 근무한 퇴직 직원과 공모해서 그 지식산업센터 시행사업에 투자하고 이 부분에서 얻어지는 개발 이익이 이 부분이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서는 그 대가를 수수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들 여기에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그 혐의로 적시한 부당대출건이 총 882억 원입니다. 9페이지 중간 박스에 있습니다. 그 대출건이 882억 원이고 총 58건이 관련된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 이 중에서 현재 남아있는 잔액이 535억이고 이미 부실화된 부분이 95억 원입니다. 통상 은행의 부실 채권 대출 비율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그 부실화 경향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부당대출이 적발됨에 따라서 향후에 돌려막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려워지게 돼서 아마 이 부실 금액은 비율은 더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관련돼서 이 부당대출 관련해 갖고 금품수수 받은 부분들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사당국의 수사를 통해서 관련 혐의가 확정되는 대로 제재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앞서는 이제 거래 부분의 부당성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10페이지부터는 이제 사후관리 측면의 이 문제점을 말씀을 드릴 텐데, 그거 넘어가기 전에 10페이지 부분의 다른 사례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퇴직직원 지시와 관련되는 그 동일 사안인데, 본인 소유 지식산업센터가 은행 점포가 좀 입점하도록 이렇게 추천했었는데 은행이 내부 검토 과정에서 입점 위치로 적절치 않다 그렇게 부적합 판정이 나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승복하지 않고 은행 고위 임원에게 다시 청탁을 하고 또 그 동 고위 임원은 실무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재검토를 지시하고 또 위원회에 안건 상정을 해서 이 부분 입점하도록 그 안건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전직 직원 지와 그 고위 임원은 고위 임원의 자녀가 지 소유 업체에 취업한 것처럼 가정해서 6,700만 원의 급여를 받아가도록 그렇게 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11페이지부터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후관리 과정에서 문제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 이제 알게 된 경위는 24년 8월에 이 비행위에 대한 제보가 있었고, 이 부분은 이제 은행에서 제보를 받고 은행에서 24년 9월에서 10월 중에 자체 조사를 통해서 금융사고를 인지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는 저희 금융감독원의 내용이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24년 11월에 이르러서야 이 검토 결과라는 별도 문건을 마련했고 사후 관리를 진행을 했는데 저희가 그 문건을 분석한 바로는
이 부분이 사고의 어떤 은폐나 축소를 기도한 정황이 여러 가지 발견이 되어서 이 부분의 문제점에 대해서 같이 검사 결과 지금 지적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금융감독원의 금융사고가 이루어진 시점은 24년 12월 26일에 이르러서야 됐었고, 은행이 제보를 받고 자체 조사를 통해서 인지한 시점 이후 약 2, 3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이에 따라서 금감원이 이제 검사를 시작한 이후에 그 과정에서도 이 부서장 지시로 여러 가지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등 조직적인 검사 방해 정황을 저희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 방해 정황에 대해서도 추가 확인이나 이런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한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이 되는 대로 저희가 필요한 사후 조치나 이런 것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자료 12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다른 사례의 이해상충 거래 관계인데 가상자산 사업자 관련 내용입니다. 이 가상자산 사업자 부분이 지금 아직 금융권에 편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금융 관련 법령으로 이렇게 규제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내부 통제나 이런 부분들은 여기가 그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이해관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내부 통제는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이 매우 허술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저희 검사 결과 파악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 가상자산 사업자가 임차 사택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떤 기준에 따라서 임차 사택을 운영할지 이런 내부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갖춰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직 임원 K씨는 본인에게 고가 사택을 제공하는 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이 임차 사택으로 이용을 한 바 있고, 또 다른 전직 임원은 임차 사택으로 가장을 해서 본인이 분양받은 그 주택에 보증금을 납부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주택에 거주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고 다시 제3자에게 임대해서 보증금을 수취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농협조합과 저축은행 관련 사항인데 역시 그 부당대출과 부당 PF대출 관련 사항입니다. 먼저 농협조합 같은 경우에는 조합 등기 업무를 담당한 법무사 사무장을 매개로 부당대출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법무사 사무장이 오랜 기간 이 조합 등기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조합 임직원과 여러 가지 인적 네트워크를 갖추게 되었고, 이러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그 대출 서류를 위조를 한 것으로 저희가 혐의를 잡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준공 전에 30세대 미만 분양계약은 실거래가 신고 의무가 없다. 이 부분을 악용해서 서류를 위조해서 준공 이후에 그 계약이 된 것인데 준공 전에 계약한 것처럼 이 매매 계약서를 위조하고 그 계약서에 근거해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한 부분입니다. 이 과정에서 매매가라든가 담보가 이런 여러 가지 서류상 위변조가 이루어진 것이 확인이 되었고, 이러한 위변조 사실에 대해서 조합 내부에서 그 이상직으로 포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관리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저축은행 부장 N이 부장이 PF 대출을 요청하는 차주사에게 그 대출 조건이 맞지 않아서 대출을 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할 수 있도록 이 허위의 자기자본 충족을 한 것처럼 그 거래를 알선을 했고 부당 PF를 대출을 해준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고객이나 회사의 이익에 앞서서 본인의 사적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이해상충에 대해서 그 저축은행 측의 어떤 그 감지 장치나 이런 관리 장치가 전혀 작동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 여전사 케이스입니다. 이 부분은 여전사의 직원, 투자부서실장 T가 그 대출 기회가 있었는데 이 온투법 P2P 업자에 대출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던 중에
온투법에 따르면은 연계대출 한도가 있기 때문에 이 전액을 취급할 수 없었는데, 이 대출한도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자기 친인척 명의로 법인을 3개로 쪼개서 설립을 하고, 그 3개에 쪼개서 대출을 나눠서 실행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규제를 회피하고 P2P 업자에게 대출이 실행되도록 한 부분입니다. 이상 이제 주요 사례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그 조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6페이지입니다. 우선 이번 검사를 통해서 확인된 부당대출, 이런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절차에 따라서 제재 절차에 즉시 착수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금품 수수라든가 어떤 배임 소지, 이런 그 형법상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 통보하고 명확한 사실규명을 위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이미 1, 2월 중에 고발 통보 절차가 이루어졌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강화 부분입니다. 이번 검사 결과 나타난 부당거래 사례를 분석해서 금융권의 이해상충 방지 등 관련 내부 통제 실태를 점검을 하고, 저희가 그 미흡 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분석 정리되는 대로 개선 보완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이제 금융회사가 법령상 요구하는 최저 수준의 이해상충 관리뿐만 아니라 고객이나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이해상충 거래를 어떻게 관리할지, 이런 자체 관리 감독을 좀 강화할 수 있도록 업계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 부분이 금융회사의 내부 통제 관리 체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업계 표준 가이드라인은 저희가 국제기구의 그 권고 수준인 국제규범,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마련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을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제도 개선 부분 중에서 법령 개정이나 이런 제도 개선 내용이 있는 부분들은 금융위와 협의를 거쳐서 필요한 보완 조치,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나갈 예정이고요. 아울러 책무 구조도나 이런 부분들 지금 은행권부터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책무 구조도에 이런 내부 통제에 필요한 사항들, 이해관계자 거래에 대한 통제장치, 이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실질적인 이해관계자 거래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자료 17페이지는 국제규범에서 요구하고 있는 이해관계자 거래에 대한 통제수단, 기준, 범위를 저희가 정리를 했고, 국내 법규에서 지금 규정하고 있는 것들을 비교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요 차이점은 국제규범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 이해관계 거래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는 대주주와의 신용공여 거래에 한정해서 매우 제한적으로 규율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고, 국제규범은 이러한 이해거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인지를 하고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할지 그런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제한적이고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